자, MTA 캐널 옵츄레이션의 그 과학적인 근거하고 임상 케이스를 위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소리하고 화면하고 잘 보이나요? 예, 예. 그리고 그 원장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사항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서로 다 그 채팅 글들을 보면서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이 웨비나의 큰 장점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MTA 세팅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라베네자드 교수가 MTA를 이제 수용성 물질로서 이제 찾아낸 물질이 미네랄 티옥사이드 아그리게이트라는 건데요. 이 MTA 그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그 캐핑, 토미, 에피컬 베리어, 그다음에 오픈엑스에서 그다음에 천공 났을 때 메우는 재료. 그 마지막에는 루트 캐널 필링 머티리얼로 사용하는 것을 인디케이션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토라베네자드 교수를 동경에서 만나서 제가 연구했던 그 오늘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고 디스커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보겐 교수님이신데 그 토라베네자드 교수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인데 이 보겐 교수가 2009년도에 저널 오브 엔도돈틱스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뭐냐면 이제 가타파처 실러는 근관 밀폐성이 없는 재료라는 건 우리가 다 아니까 이게 이제 엔도 전공의 저널이죠. 좀 다른 물질들을 이제 써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얼터너티브로서 MTA가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MTA로 실제 근관 충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겐 교수님을 이제 서울대에 초청을 해서 보겐 교수님의 그 강의를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해서 들었고요. 자, MTA 경화 메커니즘은 MTA 주성분은 쓰리칼슘 실리케이트하고 다이칼슘 실리케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우리가 치과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또 이 트리칼슘 실리케이트하고 다이칼슘 실리케이트 사이에는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모노블록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세팅 메커니즘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표면에 육각판상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CaOH2가 보입니다. 이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이 전자현미경 사진은 리트 MTA를 경화시켰을 때의 표면 사진입니다. 리트 MTA가 굉장히 빨리 굳잖아요. 이 보시면은 이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굳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루트 MTA, 이거는 MTA 안젤루스. 모양이 좀 다르죠. 파우더는 비슷하게 생겼으나 수화된 면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판이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생체 조직에게 넣어놓게 되면은 그 표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그 바디 플루이드에 있는 포스페이트, P 이온하고 반응을 돼서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산호처럼 생긴 아파타이트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쁘죠? 이게 우리 몸 안에 그 근관 안에다가 MTA를 넣었을 때에는 이 덴틸 튜브 안쪽에 이렇게 태그들이 쭉 형성이 돼서 밀폐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덴틸 튜브이 열려 있을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덴틸 튜브이 열려 있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제 그 스미어 레이어고 이게 덴틸 튜브 입구인데요. 여기 있는 스미어 레이어가 MTA가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싹 녹습니다.
놓고 나서 다시 MT가 경화되는 과정에서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안에 칼슘과 포스페이트가 같이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층으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 덴틴 벽하고 케미컬하게 본딩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의 임상적인 의미는 스미어 레이어가 있어도 덴틴하고 붙어버리니까 밀폐성이 발휘가 된다. 또 어떤 논문들은 스미어 레이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케미컬 본딩에 도움을 준다. 스미어 레이어가 커플링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덴틸 튜브 안에 형성된 태그입니다.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 태그. 세균들이 이제 덴틸 튜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칼슘 실리케이트 태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태그 안에 이렇게 매몰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새로운 균 조절 방법으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덴틸 튜브를 깊숙한 곳에는 칼슘 디피션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들이 쭉 형성돼서 들어가면서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다 없애기 때문에 세균들이 이 안에 갇혀서 포실라이제이션 되게 되죠. 이러한 메커니즘이 새로운 방식의 균 조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세균 안에, 셀 안에는 이 P 이온이 많기 때문에, 포스페이트 이온이 많기 때문에 이 랍처됐을 때는 이 고농도의 P 이온하고 칼슘 이온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크리스탈들이 이 주위에 형성되는 것으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균들이 포실라이제이션, 화석화되면서 제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균 조절 방법입니다. 스미어 레이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스미어 레이어가 있을 때 오히려 밀폐성이 더 증가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길이가 그 염색약이 스며들어가는 길이니까 이게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을수록 좋은 건데 스미어 레이어가 있을 때 더 짧게 침투가 되니까 스미어 레이어가 있는 게 더 좋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80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침투되는 깊이가 더 감소가 되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바이오미네랄리제이션, 스미어 레이어하고 이제 MTA의 용출물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레이어를 형성해서 단단한 층을 형성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밀폐성이 증가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MTA는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는 엔도톡신을 이넥티베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패스웨이 펄프 책에 요 사진하고 제가 논문에 발표했던 서울대 금지영 교수와 같이 있었던 논문인데요. 그 논문 내용들이 이 올해 그 발간된 패스웨이 펄프 교과서죠. 엔도 쪽의 교과서인데 거기에 내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TA를 써서 근관을 밀폐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또 MTA로 근관을 밀폐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교과서에도 정통적인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많이 이제 스프레딩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까 그 패스웨이 펄프 책을 쓴 닥터 하그레비스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그 IADR 회의에 왔을 때 제가 서울대를 이제 같이 이제 안내해 드리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 나오는 교수님들이 다 이제 공동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도 같이 그 정보 교환하면서 논문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그레비스 교수님하고는 이제 아까 보겐 교수님하고 해서 서울대 안에서 그 근관내 이식술에 대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거는 MT를 넣었을 때 재생된 상하세관 굉장히 예쁘죠. 그냥 그 경조직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덴티널 튜블이 있는 상하세관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덴틴 리제너레이션 되고요. 이건 다른 논문에서 나온 사진인데 세멘툼이 형성이 되는 거를 또 확인한 논문입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확인한 전자미경 사진인데 에피컬 포라멘이 새로운 세멘툼에 의해서 완전히 뚜껑으로 덮이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도 논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 형성된 세멘툼 표면. 페리언탈 리가멘트도 재생되고요. 또 본도 재생이 됩니다. 이거는 조영제 파티클이고 MTL을 넣었을 때, 리트로 MTL을 넣었을 때 주변에 형성되는 골들이 굉장히 딱딱한 뼈가 조기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치수를 제거한 치아가 non-vital 치아가 이와 같이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포텐셜이 있다면 그 치아는 죽은 치아가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펄프를 제거한 치아를 죽은 조직으로 생각했어요. 개념상. 근데 이러이러한 그 반응들을 보면은 치수가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 치아는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 점이 중요해지냐면 우리가 이 non-vital 치아를 치료를 할 때 이 안에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그 개념을 도입하게 되죠. 필링이라는 거는 그냥 무생물에다가 구멍을 틀어 막는 게 필링이라고 한다면 그래프팅이라는 거는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이 있는 조직에 이식을 해서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그러면 치아가 살아있다고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 공간, 캐널 스페이스 안에 필링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세라믹을 이식을 한다. 그래서 인트라캐널 그래프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필링, 인트라캐널 그래프팅 with 바이오세라믹이라는 것은 필링이 아니고 이식이다. 예, 그거로 개념을 첫 단추를 끼셔야만 됩니다. 이 노란 줄이 왜 나오죠? 자, 감염균 조절, 이 노란 줄이 왜 또 나오냐? 감염균 조절 방법에는 스테릴리제이션과 디스인펙션 컨트롤과 안티세프틱 컨트롤이 있는데요. 그 스테릴리제이션과 디스인펙션과 안티세프틱 컨트롤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은 그 스테릴리제이션과 디스인펙션 컨트롤은 무생물 표면을 균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티세프틱 컨트롤은 생물 표면에 대한 균 조절 방법인데 이 무생물 표면을 우리가 소독할 때는 화학약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농도의 NaOCl이 예가 될 수 있고요. 생물 표면에는 우리 손소독제, 알코올이라든지 클로렉시디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균을 많이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물 표면에다가 적용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인펙션 제재를 쓰고 또 스테릴리제이션, 오토클레이브에 넣는 거, 강력한 화학적 제재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세균들을 멸균 상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조직에는 허용되는 게 안티세프틱 컨트롤 제재입니다. NaOCl 쓰더라도 저농도의 희석된 것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근관 내부는 무생물이냐 생체냐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치아는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티세프틱 컨트롤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살아있는 조직에 이 스테릴리제이션에 사용하는 것, 디스인펙션에 사용하는 화학 제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생체의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이 죽어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균이 많이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균 조절을 해야 할 것인가? 카메라에서 얼굴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얼굴이 보이는구나. 너무 붙어 지금 있어요. 어때요? 조금 더 뒤로 괜찮아요?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은 잘 보이죠? 예. 예, 생체이기 때문에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한 후에 감염균 조절이 딜레마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근관 내부를 무생물로 본다면 균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강력한 화학제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논리가 개발이 되고
메커니컬 스테릴리제이션, 케미컬 스테릴리제이션, 고농도의 NaOCl을 근관 안에 넣어서 세균을 어떻게 죽여보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그 화학적 제재들은 사실은 발암성도 있고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생물 표면 개념에서는 벗어나는 거가 되죠. 치아가 많이 망가지게 되고 부러지게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발수된 치근은 생체 재생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티세프틱 정도의 물질로 균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하면서 스테리라이제이션 컨트롤, 완벽한 멸균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수술방에서는 이 손은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하고 러버 글러브를 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리라이제이션 상태를 만들죠. 마스크는 균이 붙어 있는 거고 수술등도 그렇고 이 정도가 스테리라이제이션 에어리어라고 보는데요. 이 커버링입니다. 커버링, 세퍼레이션. 즉 손은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하고 생체 조직, 그 다음에 그 위에 러버로 글러브를 껴서 세퍼레이션을 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스테리라이제이션 상태를 만든다. 균 조절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근관 안에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근관 안에다가 MTA를 넣게 되면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근관 소독은 물하고 클로렉시딘 아니면은 완전히 희석된 NaOCl 정도를 쓰면서 안티세프틱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MTA를 넣어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계면에서 화학적인 경화가 일어나서 붙는 것, 덴틸 튜브 안에서 세균을 완전히 엔트먼트 시키고 포실라이제이션 시키는 방법, 세퍼레이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균 조절을 하면 거의 스테릴리제이션에 가까운 상태의 멸균 상태를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MTA를 근관 내에 넣어서 균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MTA의 안티박테리얼 이펙트는 pH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에서 엔트먼트 되는 거, 포실라이제이션 되는 거, 그 다음에 계면에서 화학적으로 붙는 것에 의해서 네 가지에 의해서 균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세퍼레이션의 효과는 요거입니다. 2번, 3번, 4번. 상하세관에서 묻어버리는 것, 그리고 근관벽과 화학적으로 붙는 것. 그게 세퍼레이션 효과고 이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스테릴리제이션, 멸균 상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멸균 상태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멸균 상태가 돼야만 이 에이펙스 쪽에 생겨 있는 병소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피컬 플러그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뿌리 끝에 이 부분에 에피컬 플러그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를 물리적 방법으로 입자를 잼밍을 시켜서 플러그를 만들게 되면 이 조직에 있는 당분이라든지 산화물질들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적인 경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조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올수 MTA를 넣어서 요렇게 메꾸게 되면은 여기에 에피컬 플러그가 형성되면은 염색약에 담가도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조건이 돼야만 그 다음에 케미컬하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면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5년 정도 된 인간 치아인데요. 그 다음에 7년, 8년 된 치아, 발치 치아들, 치주가 나빠서 발치한 치아들인데 완전히 케미컬하게 퓨전되어 있습니다. 스미어 레이어가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붙어요. 근데 가타파처실러는 스미어 레이어가 있으면 밀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MTA는 굉장히 밀폐력이 좋은 재료입니다. 이 상하세관 입구에는 이렇게 엔트먼트가 일어나고요. 상하세관을 깊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는 포실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세균 조절이 되고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포실라이제이션이 되고 이 세멘툼도 에피컬 포라멘 부분에 형성이 돼서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균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에피컬 포라멘에 형성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멘툼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하는 겁니다.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을 해서 그러면 왜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해야 되냐면 도입 부분은 좀 이론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뒤에 임상 케이스를 갈 때 이래서 이러한 효과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에피컬 3분의 1은 워터하고 산소 물질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액에 글루코즈 성분이 있기 때문에 MT를 굳지 않게 해요. MT를 넣었을 때 물이 많게 되면 안 굳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치료하는 지역은 염증 조직이기 때문에 애시딕 메타볼라이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설탕 성분, 글루코즈가 있기 때문에 글루코즈는 냄새만 맡아도 MT는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에피컬 1/3에 다 채워져 있는 상태죠. 조직액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에피컬 플러그를 만들면 꽤 가능해집니다. 이건 빨리 그냥 돌릴게요. 물리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경화가 일어난다. 방법은요. 이제 임상적인 것으로 가겠습니다. 물을 넣어서 수화시키고 그 수화된 거를 캐리어에 담아서 플러그로 살살 밀어 넣으시고 컴팩터로 돌려서 이제 아래쪽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는 이 길이가 에피컬 쪽에 형성된 에피컬 플러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게 되고 이게 캐리어고요. 플러거, 컴팩터. 무리따에서 나온 이 엔도 핸드피스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기 토크도 조절할 수가 있고 회전수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팅 할 때는 대개 한 60rpm에서 400rpm 정도를 사용하니까 적당해요.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 400rpm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는 1N 이하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컴팩터는 H 파일을 거꾸로 만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뻗디 점도의 MTA, 우수 MTA, 리트 MTA가 에피컬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제밍이 되면서 플러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형성된 플러그가 조직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경화가 쭉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기초석이 되는 거죠. 자, 믹싱하고 하이드레이션 시키고 물을 스퀴징해서 제거한다. 이때 꽉 짜서 제거하셔야 돼요. 꽉 스퀴징 할 때 꽉 누르셔야 됩니다. 꽉 누르지 않으면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캐리어에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꽉 누르세요. 꽉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워터 파우더 레이쇼가 0.33으로 딱 맞아요. 여기에 물을 많이 넣고 하던 적게 넣었던 간에 그 면봉으로 꽉 이렇게 눌러서 물을 제거하면 워터 파우더 레이쇼가 0.33으로 딱 맞아요. 이게 MTA가 경화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워터 파우더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얼에서 믹스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퀴징을 꽉 해서 사용하신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고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바닥에 조금 남으면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 길이로 5mm 정도 이상으로 쭉 나와야지만 쉽게 그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관 입구에 넣고 플러그로 성글게 살살 어느 정도 채우셔야 돼요. 여기에 어느 정도 양이 채워져야 컴팩터를 넣었을 때 여기 플러그가 빨리 잡힙니다. 여기가 그냥 MTA 양이 적은데 컴팩터를 넣고 아무리 돌려봐야 플러그 형성이 안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괜히 신경질만 나고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짧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에 넣고 플러그로 어느 정도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퍽하지 않게 물을 조금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해서 물을 좀 제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컴팩터를 돌리면 60에서 400 RPM 정도 1뉴턴 이하로 해서 돌리시게 되면 플러그가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러면 여기 에피컬 플러그의 길이가 스탑이 세퍼레이션 되는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mm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스톱 하셔도 돼요. 이 위에 빈 공간으로 남겨놔도 되고 뭐 여기에 포스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5mm만 MTA로 리트로 MTA, 올소 MTA로 메꾸게 되면 밀폐는 거의 완벽합니다. 플러그로 백필 하셔도 되고 빨리 하는 방법은 꽉 짜라. 꽉 짜라. 위에서 힘줘서 꽉 짜시고 그럼 이렇게 쭉 나와요.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질퍽질퍽하면 페퍼 포인트를 넣어서 중간중간에 물을 좀 제거하시고 그러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플런저는 소독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 팁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가시면서 쓰셔야 되고요. 야,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니드를 꺾을 때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어야 이 플런저가 왔다 갔다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스무스해야 플런저가 잘 가요. 이렇게 꽉 꺾게 되면 꽉꽉해서 잘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올소 MTA는 팽창률이 없다. 그리고 중금속이 없다. 바이오세라믹이다. 그래서 전체를 메꿀 때 사용하실 수 있고 너무 세게 넣지 마십시오. 금관이 깨집니다. 터집니다. 그리고 퍼포레이션 됐을 때 쓰실 수 있고 인터널 이섭션, 크랙 있을 때 사용하면 통증이 다 없어져요. 이 크랙을 붙여주는 건 아니지만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부러졌을 때 인트라 캐널 그래프팅,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꿔지게 되고 뭐 그냥 놔두면 저절로 다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놨는데 문제가 될 때는 여기를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4주 기다렸을 때 후에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자르십시오. 그리고 리트로 캐비티 형성할 필요 없어요. 자르고 나오시면 되겠죠. 여기 다 막혀 있으니까. 에펙스피케이션, 에픽스제네시스. 리트로 MTA는 변색이 없어요. 이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색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하얗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서피컬 쪽에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는 눈에 보이는 지역이니까 이거 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익스터널 리섭션이나 또 역충전할 때 빨리 굳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펙스피케이션. 자, 이게 캐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게는 다이칼 쓸 때 이렇게 쓰고요. MT를 쓸 때는 리트로 MT 쓸 때는 이렇게 두껍게 1.5mm 이상 두께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굳지 않아요. 굳지 않고 여기 안 굳으니까 조직액하고 직접 닿아 있는 요면은 잘 안 굳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두껍게 덮어줘야만 여기서 이제 밀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굳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많이 쓰시라. 퍼퍼토미 할 때는 이렇게 까면 되는데 여기에 사용할 때는 위에서 막 다져놓으면 안 돼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MTA는 이식체의 개념을 갖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미 할 때도 그 사이너스 그래핑 하듯이 살살 밀어 넣으세요. 너무 꽉꽉 다져 넣지 마시고 꽉꽉 다져 넣으면 물이 또 스퀴즈 아웃 돼서 워터 파우더 레이셔 0.3 그게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꽉꽉 다져 넣는데 그 다음날 열고 들어가면 긁어보면 다 푸석푸석해지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꽉꽉 다져 넣지 마시고 그냥 슬렁슬렁 넣으세요. 커튼 펠렛으로 물 적셔서 슬렁슬렁 밀어넣고 여기하고 압박이 되면 이 압박 괴사가 생기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는 코팔라이트를 바르세요. 여기 뭐 레진이나 글래사이먼 넣어도 여기로 리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코팔라이트 바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본딩 에이전트를 여기다 코팅하고 큐어링 하셔서 여기를 밀폐시키십시오. 그래서 이게 경화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셔야 돼요.
충치가 깊을 때 다 제거하고 안 뚫렸으면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Revascularized Endodontic Procedure, 이 치근의 두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블라드 클롯을 만든 다음에 리트레MTA를 이렇게 채워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근관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퍼머넌트 치아들이 요게 얇을 때 부러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칙들을 하게 되면 이 근관벽이 두꺼워져서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청구는 보험 의료 행위는 보험으로 다 청구하십시오. 가압 근관 충전으로 해서 뭐 캐널 이리게이션, 엔라지먼트, 캐널 필링, 그다음에 뭐 펄프 익스테페이션, 우리가 가타파처 실라할 때 사용하는 그거 전체 다 청구하시는 겁니다. 그거 청구해서 받으시고, 비급여는 뭐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환자분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비급여 재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순방향으로 근관을 메꿨을 때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유일한 재료는 올스MT하고 리트레MTA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재료들은 다 포괄수가제로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환자에게 근관 안에 이렇게 메꿨을 때 비급여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캐핑이나 톰이나 역근관 충전했을 때는 비급여 청구가 이제는 가능해졌죠. 옛날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다 가능해졌습니다. 동영상을 끊긴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크로렉시딘 젤을 사용해서 엔라지먼트 할 때 이걸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크로렉시딘 크림. 그리고 1년 주사침은 요거 주문해서 쓰시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죠. 저는 그냥 물만 사용합니다. 초음파 팁을 사용해서 물로만 소독을 합니다. 동영상은 이따가 한꺼번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리트레MTA 테크닉. 리트레MTA는 캡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웨팅을 시키십시오. 믹스하지 말고 웨팅을 시켜서 한쪽에 모은 다음에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살살 모양 잡고 방습 5분 하고 나서 스타핑 하시고 그 다음날 프레퍼레이션 하십시오. 그러면 대리석처럼 단단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프레퍼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변색 안 돼요. 이거 4년 지난 다음에 열어봤는데 하얘요. 그래서 리트레MTA는 변색이 안 돼요. 올스MTA는 이렇게 근관 치료할 때 리전의 큰 케이스 다 치유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게 문제예요. 가끔 이렇게 까맣게 변색이 돼서 원장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변색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부위에는 리트레MTA를 쓰십시오. 리트레MTA 사용하다가 빨리 굳어. 예, 그럼 물 한 방울 정도 넣어서 풀으십시오. 다시 믹스하면 페이스트처럼 돼요. 그럼 퍼티처럼 이제 살짝 굳을 때 그거를 근관 안에다가 이식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색이 됐을 때, 그럼 올스MTA가 변색이 됐을 때는 하이스피드 바로 다 쫙 긁어내시고 그 다음에 H2O2로 이리게이션 하면 다시 하얗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냥 리트레MTA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이탈 펄프토미인데요. 치아가 익스트루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다 신경치료하려면 한 1년은 걸릴 거예요. 이 환자분 남성 환자분인데 젊었을 때는 시간도 안 되고 경제적 여유도 안 되는데 이제 중년 이후에 왔는데 이제 시간도 되고 경제적 여유도 됐는데 치아가 다 이렇게 망가져서 왔어요. 그러면 이분 치료할 때 신경치료만 하는데 1년이 걸린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스럽잖아요. 신경치료는 펄프가 세균에 의해서 인펙션이 됐을 때 하는 치료이므로 이 익스트루전 된 치아의 펄프는 인펙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펄프토미 할 수 있어요. 교합 평면을 가정하시고 표시한 다음에 제거하시고 지혈. 자, 지혈할 때 보스민 사용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보스민이 그러니까 0.1g
1cc에 1mg 들어있는데요. 자, 1cc에 1mg 들어있는데 0.6g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카디악 어레스트가 올 수 있어요. 이만큼의 양이 직접 혈관으로 들어가면 카디악 어레스트가 온다. 그럼 발치와에 이만큼의 양을 그냥 꺼제 물려가지고 씹어놓는다. 그러면 그 환자 숨 못 쉬어요. 막 숨 가쁘다 그래요. 위험해요. 그래서 오스민 쓰실 때는 진료실에서 아예 희석을 시켜 놓으십시오. 이만큼 해서 증류수 넣어가지고 왕창 희석시켜 놓고 희석된 것.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쓰시면 자칫 잘못하면은 응급사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양은 사실 이거 너무 많아요. 요만큼만 쓰시면 돼요. 지혈할 때 많이 쓰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요만큼은 충분해요. 조금. 그래서 지혈하시고 깨끗이 지혈이 된 다음에 자, 파우치에서 믹스해서 이렇게 캐리어 사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파우치에 믹스하면 이게 물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굳을까 생각이 되지만 30초에서 40초 지나면 이게 논바닥처럼 이렇게 파우치를 좀 오그려 보면 금이 쭉 가요. 그럼 그때 캐리어를 2번 정도 넣어서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 번 쓰게 되면 니들끼리 막히니까 5번 태핑하지 마시고 2번 정도 태핑해서 하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태핑은 한 2번, 3번 그리고 물하고 3방울 넣어서 믹스한 다음에는 한 30초 기다린 다음에 캐리어로 옮긴다. 자, 이거 전체 6개 치료 시간이 30분 걸렸어요. 30분. 30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철 치료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후 다 좋습니다. 자, 캐탑으로 메꿨죠. 주의할 사항은 글래사 에너모 여기에 리킹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코팔라이트를 바르든가 아니면 그 레진 모노머, 레진 본딩 에이전트로 여기 코팅하시고 광중압 시킨다. 그 구강 안에서 이제 워시아웃 되지만 워시아웃 된 때까지 시간 안에 있는 MTA가 다 굳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너무 글래사이넘은 믿지 마십시오. 이게 리킹 다 됩니다. 그래서 코팔라이트나 모노머, 레진 모노머, 본딩 에이전트 발라서 굳혀야 됩니다. 바이탈 펄포토미아를 하게 되면 오돈토블라스트가 관찰이 돼요. 자, REP 프로시더라는 거는 이 덴스 에바지나투스가 팁이 딱 뽀개졌을 때 하는 소식인데요. 이 뽀개졌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 빨리 굳는 리트로 MTA를 넣게 되면 이 리전 다 없어지고 이 금관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진단 명칭은 에피컬 액세스입니다. 에피컬 액세스. 펄프 네크로시스 앤 에피컬 액세스. 덴스 에바지나투스에 의해서 펄프가 네크로시스 되고 크로닉 에피컬 액세스가 잡힌 치아에 시행을 한다. 이런 치아들요. 리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가 이렇게 뿌리가 다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술식은 여기에 이제 깨끗이 소독해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라드 클롯이 쭉 차도록 세멘트 에너멜 장션까지 차도록 기다린 다음에 여기 빨리 굳는 리트로 MTA를 넣으시고 스타핑한다. 그리고 1주 지나서 이걸 스타핑을 열고 이게 굳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굳었으면 다시 긁어내고 다시 한번 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수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뿔이 길어졌고 금관벽 두께 얇았던 거 다 두꺼워졌죠. REP 테크닉입니다. 금관벽이 두꺼워졌어요. 자, 맥셀리 사이너스로 오픈 에펙스가 된 케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필리 알벨로 너브에 이제 오픈 에펙스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 슬라이드는 실러가 넘어간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러. 넘리스 오죠. 구강외과에 이런 실러가 넘어가서 넘리스 오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
예후가 안 좋습니다. 너브 그래프팅 해도 예후가 별로 안 좋아요. 왜 비타팩스하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뭐 또 뭐냐 요즘에 MTA도 실러로 만들어서 쓰기 편하게 가타파처로 꽂으면 된다. 뭐 그래서 만드는데 그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네크로시스 올수 동맥을 타고 팔레이트가 네크로시스 되기도 하고 두정부가 네크로시스 되기도 하고 하여튼 넘리스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서랍 안에 이거 있는 거는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넘리스 오게 되고 동맥 타고 소동맥 타고 거꾸로 올라가서 팔라탈 쪽에 네크로시스, 이마 쪽에 뭐 이렇게 네크로시스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서랍에서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비타팩스가 넘어갔을 때는요. 보통 이 리전이 컸을 때는 비타팩스를 여기다 넣으시잖아요. 이거 뭐 없어지길 바라서 넣죠. 그럼 실제 없어지는데요.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타파처로 필링을 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케이스는 2개월 지나는데 리전이 꾸물꾸물하게 다시 또 생겼어요. 왜? 커졌어. 그래서 가타파처 제거하고 다시 비타팩스를 넣어서 또 이걸 또 좀 없애보려고 또 넣었어요. 네. 5개월 지나서 가타파처 다시 하고 나서 또 봤는데 이 옆에 치아가 흡수될 정도로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타팩스가 넘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식은 흡수가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수술해서 긁어내서 보면은 이렇게 큰 시스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바이오필링을 했어요. 리퍼된 케이스인데요. 바이오필링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 실러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어떤 물질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글라이콜이라고 그 병리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스트가 형성되는 원인이 되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바이오필링하고 긁어내고 본그래핑까지 했습니다. 치료 후 깨끗이 나았습니다. 칼스펙스가 넘어갔을 때는 사이누스로 이제 넘어갔을 때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다 그러고 엑스레이 상에는 이렇게 다 사라져서 아주 증거인멸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 실러에 들어있는 GOE 성분들 또 실러의 성분들이 그 사이누스 안에 있는 펑거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원을 이제 제공하기도 해요. 거기 있는 무기 물질들이. 그러면은 이 아스페로질로시스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상악동에 문제가 생기죠. 이런 긁어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러가 넘어가는 거는 상악동에 넘어가는 거는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칼스펙스가 이제 넘어갔을 때 이 슈레이드렌 멤브레인 쪽에 이것들이 다 태깅된 게 보여요. 그 실러 성분들 이런 것들이 만성 상악동염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 케이스는요. 하추 신경관하고 뚫려 있습니다. 그 초진 때 그 찍었던 이 외부에서 의뢰된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는 하추 신경관하고 열렸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널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신경이 여기까지 있는 거를 모르고 파일이 깊이 들어가면서 아마 신경 손상을 준 것 같아요. 자, 이 물질은 올스 MT예요. 올스 MT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넘리스가 왔어요. 넘리스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제대로 찍어보니까 오 많이 넘어갔네요. CT 찍어보니까 캐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은요. 만약 원장님들이 이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사용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날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 치아를 빼십시오.
빼고 이 발치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발치와 안을 석션을 쭉 하게 되면은 보여요. 이 안에 있는 넘어간 게. 그러면 그냥 석션 해내면 돼요. 그 뭐 16게이지나 18게이지 니들 넣어서 쭉 빨아들면 전이니까 그냥 쭉 그냥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루 지나서 오게 되면 초음파로 분쇄를 해서 꺼내야 돼요. 그러면 동맥도 터질 가능성이 있고 신경 건드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발치하고 굳지 않은 MTA를 석션해서 빼내고 여기 다시 리플란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리플란테이션 하면 뭐 거의 99%다 붙습니다. 이 환자는 며칠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보고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거 파쇄해서 이거 다 제거하고 다시 리플란테이션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은 끊기게 보여요? 아니면 잘 보이나요? 끊깁니다. 어때요? 끊깁니다. 끊겨요?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제거하고 제거하고 나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이제 시간 지나면 다 흡수됩니다. 이 하추 신경관 안에 이만큼 들어갔던 거를 다 제거하고 리플란테이션 했습니다. CT상에는 크게 보이지만 페리피컬 찍어보면 조금이에요. 이거 팔로우업 했는데 1년 후에 거의 다 녹았습니다. 염리스도 많이 조금씩 줄었고요. 오픈 에펙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걸 가타파체 실로로 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관 내에 이식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뼈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큰 경소들이 깨끗하게 라미나두라가 생기면서 치유가 됩니다. 동영상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오버필링 됐을 때 이만큼 넘어갔을 때는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이거 7년 팔로우업 했는데 다 흡수돼서 없어지고 여기 뼈로 찼습니다. 자, 이 넘어간 거는 여기 리전이 컸기 때문에 여기 오픈 에펙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요. 넘어간 거는 성글성글해요. 그리고 이 근관 안에 이 부분은 에피컬 잼밍이 일어나기 때문에 딱딱해지죠. 그래서 여기 밀폐가 돼서 흡수가 안 됩니다. 화학적 경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넘어간 건 느슨하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 에피컬 쪽의 리전은 산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MT가 넘어가면 알칼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중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에펙스고 리전이 크다. 그러면 하추 신경관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러 일정량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오픈 에펙스로 그냥 밀어냅니다. 많이. 그러면 뼈 형성이 잘 되고 페인 컨트롤도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리전 많고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11년 팔로우업 한 건데 이게 라미나드라 다 형성되고 깨끗하게 다 치유됐습니다. 이 넘어간 거는 느슨하게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죠. 그리고 이 주변 조직을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과 또 본 힐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오버필링이 됐을 때 이렇게 피스툴라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안에 있는 덴틴 칩도 인펙션 되어 있는 이물질들이 밀려 나가서 그래요. 에펙스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에큐트하게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건데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면은 subside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생 소염제를 사용해라. 만약에 필요하면.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IND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이렇게 부어올랐다 그러면 IND를 하십시오. IND 하고 큐렛을 넣어가지고 이 뿌리 끝을 살살 긁어내고 추출하면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번, 2번 정도면 다 해결이 됩니다. 3번 정도까지.
크랙치아가 많이 오는데 크랙치아를 이제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은 페인 컨트롤입니다. 어차피 크랙치아는 5년 정도 지나면 다 뽀개져서 결국 임플란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 정도, 길게는 어떤 때는 7년 이상 사용하는데 그 치아를 살릴 때 페인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씹는 기능이 발휘가 돼야 되니까. 자, 크랙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게 커스프가 통으로 이렇게 금이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크라운 쪽에만 멈춘 경우, 루트까지 간 경우, 또 위에는 어떤 경우에 멀쩡한데 이 뿌리 끝에 터진 경우, 이거 버티컬 루트 프랙처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주로 이제 크랙치아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버티컬 루트 프랙처라고 그러는데, 크랙치아가 있는 경우는요, 이게 이 정도로 뽀개질 정도면 버티컬 루트 프랙처의 금이 여기에 다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 꼭 써놓으십시오. 차트에 꼭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들을 치료하면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통증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환자가 막 오징어도 씹다 보면 1년, 2년 지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럼 차트에 써놓지 않으면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원장님 치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에다가 꼭 써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페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막 씹어요, 환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도 발전하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꼭 써놓으십시오. 크랙치하고 버티컬 루트 프랙처 가능성이 있다. 환자에게 설명했음. 꼭 설명 써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치아 근간란에다가 이식하면 페인은 다 없어져요. 씹을 때 이게 벌어지고 깨지겠죠. 그래서 교합 조정 잘 하셔야 되고, 페인이 컨트롤되는 메커니즘은 MT하고 물하고 합쳐졌을 때, 섞였을 때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레이트하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때문에 그래요. 이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록사이드는 페인을 엔도톡신을 제거하는 효과에 의해서 페인 리덕션을 하고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는 엔도톡신을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에 의해서 페인을 리덕션 한다고 그래요. 자, 크랙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들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버티컬 루트 프랙처입니다. 원인은 핑거 파일에 의해서 풀어지기도 하죠. 너무 K 파일 같은 거를 과도하게 에이펙스에다가 넣고 돌릴 때 이게 터집니다. 또 엔진 파일을 토크를 너무 많이 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리스프리케이션 파일 같은 경우에 터집니다. 캐널 필링 갖다 파처할 때 가압 충전할 때 금이 막 가죠. 그리고 당연히 TFO가 있을 때 금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NaOCl과 EDTA도 한몫을 해요. 버티컬 루트 프랙처. NaOCl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TFO 중에서는 파킨슨 디지즈나 이갈이 꽉물기 습관, 편측 저작.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편측으로 이제 이 빠진 쪽으로 못 씹으니까 이 있는 쪽으로 씹다 보면 습관성 편측 저작으로 된 그 치아들이 버티컬 루트 프랙처 다 오게 되죠. 꽉 무는 거. 자, 캐널 이리게이션은 스테릴리제이션 시킬 수 없습니다. 디스인펙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소듐 하포클로라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200마이크론인데 세균은요 1200마이크론을 들어가요. 그럼 뭐 아무리 소독해봐야 근간 안에 남아있잖아요. 상하세관 안에. 그리고 이피칼리스는 이게 덴틴 자체가 버퍼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뭐 알칼리가 들어오던 뭐 산성이 들어오던 간에 이 안쪽은요 버퍼링이 돼서 중성폐화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세균들은 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거기다가 이피칼리스 같은 세균들은 알칼리 환경이나 산성 환경에 있을 때 소듐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갈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H 플러스 이온을 세포 안으로 또 능동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NaOCl은 이 치근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EDTA도 마찬가지고 상당량의 치근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NaOCl은 유기물을 용출시켜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나가니까 파삭파삭해지죠. EDTA는 칼슘 포스페이트 성분들을 용출해내니까 어떻게 돼요? 말캉말캉해지죠. 그러면 EDTA하고 NaOCl하고 같이 섞으면 그럼 뭐 파삭파삭 말캉말캉 그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압 충전을 하면은 루트는 뽀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TA하고 그 NaOCl은 바이오필링 할 때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NaOCl을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붙잖아요. 예. 물로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목적은 NaOCl 안 써도 된다. 바이오필링 할 때는. 왜냐하면 세균을 조절하는 거는 캐널 이리게이션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서 근관난에 이식을 해서 밀폐를 시켜주는 그 과정에 의해서 세균이 스테릴리제이션 수준으로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NaOCl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물로 계속 세척하면서 클로렉시된 젤을 사용해서 에너지먼트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캐널 에너지먼트를 메케니컬 스테릴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메케니컬하게 스테릴리제이션 한다는 것은 텀이 서로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게 잘못된 텀이고 이렇게 그 로테리 파일을 돌리게 되면 버티컬 루트 프랙처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네. 그래서 다 금이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간 확대할 때 많이 하면 할수록 딱딱한 덴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하면 할수록 딱딱한 덴틴만 남기 때문에 크랙이 잘 발생해요. 그래서 바이오필링 할 때는 이거 내 충전하느라고 여기 있는 거야? 넘버 30번 정도까지면 충분히 엔라지먼트 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소프트한 덴틴이 남아 있어야 크랙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죠. 그죠? 이거 다 긁어내면 딱딱한 것만 남고 얇아지는데 그러면 버티컬 루트 프랙처 잘 오겠죠. 이렇게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양도 가타파처 할 때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캐널 필링 할 때도 이게 가압이 되기 때문에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래핑 할 때는 살살 해라. 가타파처를 넣어서 가압 충전하면 이렇게 다 터집니다.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바이오필링 할 때는 근건내 이식이니까 살살 하십시오. 가타파처로 하게 되면 이제 보이드가 많이 남는다. 뭐 그거 연구한 사진이고요. 그러면 그 바이오필링 하기 위해서 근건 확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파일까지 올 때는 원장님의 그 익숙한 파일들을 쭉 사용하십시오. 근데 마지막 단계 파일은 03 테이퍼 넘버 30번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3 테이퍼 넘버 30번. 클로렉시딘 젤을 사용해서 하면은 루브리케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드 메모리 파일을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밸런스드하게 엔라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버티컬 루트 프랙처 라인이 버컬 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설측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서 관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설측에서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요, 이제 가타파처로 됐는데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 번 제거했는데 잘 제거 안 돼요. 가타파처가 생각만큼 잘 제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거했고 제 실력으로는 이 정도밖에 제거 못 하겠더라고요.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필링을 했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간 게 오히려 여기에는 힐링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힐링이 잘 됐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리섹션을 했습니다. 가타파처가 남아있게 되면은 잘 안 났죠. 네.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어요. 겉에 이렇게 그라뇰레이션 티슈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럼 이 자른 이 부분은요, 원장님이 다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뼈로 다 찹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할 때 만약에 2차가 빠진다면 바로 그냥 즉시로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 하나 잘라서 전혀 없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근치가 돼도 기능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케이스는 소구치 케이스인데요. 소구치 케이스 리플란테이션 빼서 이 부러진 데는 리트렌테이로 다 채우고 다시 꽂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잘 붙어요. 8년 정도 사용했는데 아주 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란테이션을 하기 때는 이제 발치를 잘 하시고 이 끝 부분을 구멍을 낸 다음에 올스엠테이 캐리어를 사용해서 리트렌테이를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원위치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린팅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그 지픽스라는 재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픽스라는 재료로 팔라탈 쪽하고 바칼 쪽에 이렇게 붙이시고 교정용 와이어를 넣어서 리가처링해서 딱 묶어놓으면 이거 굉장히 그 편리하게 그 스플린팅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성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란테이션 해서 3개월 후에는 크라운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붙습니다. 그 의도적 재식술은 잘만 하면은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케이스 뭐 1년 4개월 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지나니까 조금 고루스가 오기 시작했는데 기능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퍼레이션을 시켜 놓으시면 이 치아가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퍼레이션 링을 교정할 때 사용하는 밴드 끼기 전에 끼는 거요. 세퍼레이션 러버링을 끼워 놓고 그러면 다음 일주 후에 오면 발치가 참 쉬워요. 발치해서 이 치아 이제 C-쉐입 캐나디네요. 잘라내고 가타파처 컨타미네이션 된 거 다 보이시죠? 크랙도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 긁어내고 리트렌테이로 채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긁어내고 꽂습니다. 꽂고 나면 이제 5개월 후의 상태고 2년 후의 상태.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내려간 거는 크랙 때문에 내려간 것 같아요. 이쪽에. 스플린트 종류는 지픽스로 하고 리가 처리하는 방법, 또 리플레이션 하기 전에 에칭하고 와이어를 일단 여기다가 붙여놓고 요 발치한 다음에 요 꽂아놓고 여기다가 광중압 레진으로 붙이는 방법, 아니면 캐스팅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해는 방법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이 케이스는요, 전방에서 이제 수술 전방에서 이제 훈련받다가 다쳐서 온 군인인데 여기가 트라우마가 와서 다 빠졌어요. 이렇게. 이거 이 젊은 환자 21살밖에 안 되는 환자를 이거 다 빼고 여기 임플란트 하게 되면 평생 이 환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응급으로 해서 드레싱 다 하고 파티클 뭐 컨타미네이션 된 거 골편 다 제거하고 원위치 시켰습니다. 원위치 시키기 전에 치아는 리트로 필링을 했죠. 리트로 MT로 리트로 필링을 하고 스플린팅 하고 그 다음에 8주 지난 다음에 리트로 필링한 치아는 바이오 필링을 해야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8주 지나서 스플린트 제거. 모빌리티 많이 없어졌어요. 이 3번 안 빠진 치아만큼 이 빠진 치아들도 모빌리티 없이 단단하게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치료로 끝났고.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이 사랑니가 있을 때 이걸 빼고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빼고 이렇게요.
2차도 이제 신경치료가 어느 정도 고정된 다음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 전 슬라이드는 다른 슬라이드인데 사랑니에서 흡수가 왔을 때 바이오필링을 한 슬라이드고 이 수술하고는 관련이 없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한 8주 정도 지난 다음에는 뭐 바이오필링을 해야 되겠죠.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루트 캐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에피컬 서전을 해서 열어보면은 뭐 거의 많은 케이스에서 이렇게 뿌리 끝에 금이 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금을 뭐 없어질 때까지 다 긁어낸다? 그거 어려워요. 어디까지, 뭐 서비컬까지 다 긁어내야 되나? 그거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리트로 케이비티 형성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금이 갔는데 여기 리트로 케이비티 형성하면 치아만 더 망가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깨끗이 이리게이션 하시고 전체를 뼈를 포함해서 전체를 리트렌티로 딱 덮으십시오. 그리고 꺼지 놓고 5분 기다리면 이렇게 굳습니다. 굳었는지 확인하셔야죠. 이리게이션에서 워시아웃 안 되는 거 확인하고 추쳐. 힐링 잘 됩니다. 루트를 캐핑한다고 해서 루트 캐핑 프로시저. 자, 잘라내시고 금 간 거 확인하고 리트렌티로 이쪽 뼈부터 시작해서 루트 팁 뽀개지는데 금간대 다 포함해서 다 막으십시오. 그리고 꺼지 놓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굳었는지 확인하시고 추척. 내가 다른 케이스요. 잘라내시고 넣고 물을 좀 뿌려서 붓는 거를 좀 디하이드레이션 되지 않게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 구멍이 너무 커졌어. 그럴 때는 어떡하죠? 스폰거스탄이나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어가지고 여기 데드 스페이스에 헤마토마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콜라겐 테이프를 겐타마이신에 적셔가지고 넣는 겁니다. 아니면 스폰거스탄을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슈처. 치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른 조각 보면 이 금이 다 가 있잖아요. 네. 루트 캐핑하고 시간 지나면 뼈가 다 차들어와요. 이렇게. 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깨졌네요. 네. 깨져도 환자가 아프지 않고 잘 사용한대요. 롱브릿지를 이렇게 긴 걸 했는데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해결 못하면 이거 다시 한 거 다 뜯어내야 되고 환자하고 라포 다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루트 캐핑 술식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케이스, 롱브릿지 케이스에서 언제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환자하고 좋은 라포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루트 캐핑하고 나서 이제 팔로워. 뼈 잘 형성되죠. 2년 팔로워. 잘 쓰고 있습니다. 호리젠털 프랙처 돼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그냥 뭐 바이오필링 하면 됩니다. 가타파처 실러 놓으면 아파서 안 되죠. 네. 그다음 페리에피클 앱시스가 있을 때 힐링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게 가타파처 실러가 리킹이 생겨가지고 슈네드리 멤브레인이 이렇게 푹 부어 올랐는데 바이오필링 하고 나면 슈네드리 멤브레인이 쭉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 리전이 큰 것도 이렇게 페리오덴탈 멤브레인 다 또 리가멘트, 라미나 듀라 다 형성되면서 깨끗이 3년 팔로우. 이 환자는 헐렁헐렁한 치아인데 깨끗이 나았어요. 4년 팔로우. 이렇게 리전이 큰 케이스도 전치부도 라미나 듀라 잘 형성되면서 잘 났습니다. 근데 전치부는요, 여기 조금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케이스는 너무 깨끗이 잘 났기 때문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전치부는 바이오필링하고 다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도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심피시스가 코티컬 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잘 났습니다. 퍼포레이션의 성공률은 56%입니다. 가타파처 실러를 했을 때. 그러면 퍼포레이션을 됐을 때
우리 개업의들은 이 치료를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56% 되는 성공률을 가지고 퍼포레이션 난 치아를 치료하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예. 성공률이 거의 95% 정도 돼야 우리 개업의들이 할 수 있는 치료죠. 이거는 퍼포레이션 됐을 때 가타파처를 사용한다? 56% 성공률로? 이거는 뭐 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이건 성공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필링을 했을 때는요, 이 성공률이 거의 구멍 안 난 치아를 치료한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MTA를 메꾸고 여기다 가타파처를 넣어서 메꾼다?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통째로 다 메꾸면 되는데, 예, 여기 굳지 않습니다. 가타파처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전체를 그냥 다 메꾸십시오. 그 퍼포레이션 된 데에 MTA 두께가 2mm는 안 되잖아요. 0.5mm, 0.8mm밖에 안 될 텐데, 예, 롱 세팅 MTA는 2mm까지 우리 몸에서 안 굳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퍼포레이션 된 데 안 굳는다는 뜻이죠. 그럼 거기다 가타파처 넣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리킹이 생기겠죠. 세균이 리킹되면 실패죠. 자, 그래서 퍼포레이션 됐을 때는 그냥 전체를 바이오필링 하십시오. 스트리핑 퍼포레이션 됐을 때도 마찬가지. 에피컬 퍼포레이션 됐을 때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그 가타파처 제거하면서 구멍 뚫릴까봐 걱정하면은 제거 못합니다. 그런데 가타파처를 써서 다시 치료할 거다 생각하면 뚫리면 절대 안 되죠. 56%니까. 그러나 바이오필링을 하게 되면 뚫려도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컨타미네이션 된 가타파처를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다 제거하시고 구멍 뚫리면 그냥 그래프팅 하시면 돼요. 이렇게 힐링 다 잘 됩니다. 그래서 퍼포레이션 치료를 쉽게 다 할 수 있고 스트리핑 퍼포레이션 됐을 때 그때는 이렇게 매고 넣게 되면 약간 삐져나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환자가 증상 전혀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힐링 다 잘 됩니다. 2년 팔로우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이 넘어갔죠? 뭐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가타파처로 되는데 여기 구멍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리킹이 돼서 뼈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웨비나로 하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필링을 하고 라미네드라가 잘 형성이 돼서 힐링이 잘 됐습니다. 이거 발치로 거의 갈 케이스 아닌가요? 그런데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자연치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삐링삐링 하느라고 제가 정신을 잃었어. 아이고, 어쩐지 이상하댔어. 자, 이렇게 됐던 케이스가 여기까지 힐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힐링이 됐어요. 네. 이 정도까지. 이거랑 혼동을 했어. 죄송합니다. 자, 스토핑을 레진으로 했는데 4년 지났는데도 뭐 리킹이 안 생깁니다. 퍼포레이션 된 거 힐링 잘 됩니다. 자, 이 케이스는 리포덱 케이스인데 아마 요거까지 보면은 오늘 강의 시간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남은 슬라이드가 또한 꽤 많이 있네요. 200장 이상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웨비나 있을 때 또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핸즈온 할 때 막 너무 빨리 돌리니까 원장님들이 뭐 보긴 많이 봤는데 머리에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앞으로 웨비나는 계속 되니까요. 그리고 원장님들 케이스가 발표가 될 거고 또 웨비나에 들어오셔서 케이스 발표하면서 디스커션도 또 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10분 남았는데요. 이 케이스는 리퍼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 엔도돈티스트가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이오필링을 했어요. 바이오필링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엔도돈티스트입니다. 근데 파일링 잘 하고 근거도 다 잘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시큰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는데 저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근거리 3개 다 잘 찾았는데 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오필링 다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환자가 계속 시큰거리고 불편하대요. 의뢰된 케이스니까 제가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니까 뺐습니다. 이게 뭐에 담가놨냐면 포도당하고 겐타마이신 용액입니다. 거기다 담가놓고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게 팔라탈이고 이게 디스토바칼입니다. 메지알. 디스토바칼 껍질을 딱 벗겨보니까 여기 뭐가 있었네요. 이게 퍼포레이션이 됐던 거예요. 퍼포레이션 돼서 여기 그라뉰로마가 쭉 형성이 돼서 그게 계속 아픈 거죠. 네. 이제 원인은 찾아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그라뉰로마. 하이스피드 바로 쫙 잘라냈습니다. 이거 까만 거 그냥 깨끗하게 다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내고 여기는 루트 캐핑 하듯이 그렇게 하고 리플란테이션 여기 자른 디스탈 루트 그리고 팔라탈 루트 메이저 바칼 루트 디스탈 루트 잘랐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1년 팔로업 했는데 환자가 안 아프대요. 드디어 웃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막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고 과연 이 의사가 이거를 자기 치아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치료 받으면서도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나가시고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 리플란테이션 하기 위해서 빼보니까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란테이션 했고 리플란테이션 잘 붙습니다. 이제 리플란테이션 애용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파일 세퍼레이션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세퍼레이션 됐을 때 바이오필링 하게 되면 주변은 다 이렇게 100%다 메꿔집니다. 그럼 파일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올소 MTA를 묽게 개가지고 여기에 짜는 다음에 펌핑을 하세요. 그러면 좀 이제 스며드니까. 그 다음에 커튼으로 물을 쭉 제거하고 그다음에 뻗디 정도 되는 점도 강한 걸로 넣어서 바이오필링을 진행을 하면 이 묽게 갠 것들이 파일 주변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면 바이패싱 돼서 아래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파일이 부러졌을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바이오필링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해서 증상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이 뿌리 끝 부분에 뭔가 파일이 넘어가 있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겠죠. 또 익스트라 레디큘 서페이스 인펙션이 있다. 바깥쪽에. 그러면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부러졌을 때 바이오필링한 거의 목적은 에피컬 서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자르고 나오면 되니까. 이 가타파처 실러가 들어갔을 때는 자르고 나오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가 세균이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리트로 캐비티를 반드시 형성을 하고 메꿔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바이오필링을 전체를 해놓게 되면 여기 다 굳었으니까 여기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되죠. 그래서 파일 부러졌을 때 바이오필링의 목적은 아래까지 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에피컬 서저리를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6년 팔로우업 했는데 얌전하게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가끔은 이 뿌리 끝에 이렇게 치석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익스트라 레디큘 서페이스 인펙션 돼서 칼시파이드 된 거죠. 이렇게. 이건 뭐 에피컬 서저리를 해야만 되죠. 그리고 또 그라뉰로마가 뭐 이렇게 잘 없어지지 않는 그라뉰로마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도 있죠. 그때는 에피컬 서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라 레디큘 서페이스 인펙션이 있을 때는 가타파처에서는 에피코액토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필링을 하게 되면 에피컬 큐레티지도 할 수 있고요. 에피코액토미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루트
뭐는 그냥 복잡하니까 쭉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상하세관을 보게 되면요. 이게 2.5 마이크론인데 상하세관을 연결하는 캐널리 쿨리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한 1.5 마이크론 정도 되죠. 그럼 세균 크기는 0.6에서 1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이 캐널리 쿨리를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전체 상하세관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른다, 자르고 여기에 뭐 메꾼다 하더라도 이 상하세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역근관 충전했을 때 성공률이 다시 재인펙션 되고 또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다 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만 메꾸는 것보다는 그럼 여기를 다 전체를 메꾸려면 갖다 받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MT로 그냥 다 메꿔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하세관 자체가 다 네트워킹이 돼서 연결되어 있죠. 인터캐널리쿨리로 연결되어 있고 세균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만 메꾸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MTA 자체가 2mm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서 굳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만큼이 굳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리킹이 다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메꾸고 굳은 다음에 잘라낸다. 그러면 수술 방법도 편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에피컬 큐레테이지 방법입니다. 바이오 필링을 했는데 이게 다 나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 낳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오 필링하고 나서 전치부에 피스툴라 생기듯이 구치부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리플란테이션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플랩 여시고 여기에 붙어있는 에피컬 큐레테이지를 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익스트라 레디컬 서페이스 칼시파이드 된 거 있지 않나? 아니면 그라뉰로마가 있지 않나? 그걸 다 그냥 긁어내십시오. 뭐 이거 잘라도 되겠지만 뭐 굳이 자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긁어내시면 힐링 다 깨끗이 됩니다. 찔러 있던 거 다 없어지고 깨끗이 다 힐링돼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피컬 큐레티지 플랩 열고 그냥 깨끗이 긁어낸다. 그럼 힐링이 된다. 엑스레이를 봐서 에피컬까지 잘 어느 정도 메꿔진 것 같다. 그러면은 에피컬 큐레티지 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에피코액토미. 이거는 비타팩스를 넣어가지고 그냥 넘겨가지고요. 여기 상악동에 염증 생기면서 이렇게 그라뉰로마가 형성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비타팩스 다 제거하고 이 안에 바이오필링을 했습니다. 바이오필링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랐습니다. 여기 리트로 캐비티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필링하고 그냥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비타팩스가 넣어서 여기 그라뉰로마가 형성이 된 케이스인데 그다 긁어내고 바이오필링하고 플랩 열고 들어가서 문제된 루트 그라뉰로마 포함해서 자르고 나왔다. 구멍 좀 났는데 상관없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라뉰로마. 그래서 레이저로 따내서 보니 인펙션된 그라뉰로마였습니다. 쉽죠?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됐죠. 이거가 만약에 사이너스 윈도우를 열어가지고 에피컬 서저리를 하고 리트로케이프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실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바이오필링하고 자른다. 그러면 이건 일반 기업의들의 진료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술식입니다. 자, 파일이 오버 익스텐드 됐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에 엑스레이 상황은 거의 정상적인데 자꾸 아프대요.
그러면 이게 파일이 나갔겠구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잘랐습니다. 이게 나와 있었죠. 이게 씹을 때마다 콕콕 찌르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루트가 약간 휘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처럼 보면 실제로는 나가 있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는 루트가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판독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나가 있는 경우에 아프죠. 자르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 뼈로 힐링이 돼요. 뒤에 바이탈 펄프 치료하는 거, 인달렉트 키핑하는 부분들은 오늘 강의 시간이 9시 30분까지니까 다음 웨비나에서 그 바이탈 펄프 트리트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또 한번 다뤄 드릴게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서로 쌍방향 통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궁금한 거 좀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